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남의 가게 설거지를 해가며 악착같이 키워낸 외아들입니다. 떡두꺼비 같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여쁜 색시까지 얻어 가정을 꾸리니 제 고생도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계절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한 아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고 그마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모습에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소음일 뿐이었죠.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기에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예, 혜진이냐?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좋은 오후 보내고 계세요? 목소리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평소와는 다른 살가운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있었다. 무슨 일이냐? 별일 없지? 그럼요, 어머니. 별일은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 생각나서 전화드렸죠. 맨날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큰맘 먹고 효도 여행 한번 시켜드리려고요. 효도 여행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이다. 부부 동반 모임이다 해서 해외에도 곧잘 나가는 모양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 어휴, 어머니도 참. 저희가 늘 마음에 걸렸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더 늙으시기 전에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졸라서 시간 빼달라고 했어요. 능청스럽게 아들 핑계를 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제가 가장 잘 아는데요. 제 어미에게 먼저 여행 가자고 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생각일 테지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 제주도요. 비행기 타고 휙 가는 거예요. 어머니,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희가 최고급 호텔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예약 다 해놨어요. 가서 흑돼지, 갈치조림 맛있는 것도 실컷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최고급 호텔, 오션뷰 스위트룸 같은 단어들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과 식당 주방만 오가던 제게는 감히 상상도 못할 호사였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경포대 바닷가에 딱 한 번 가본 것이 제 여행의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이처럼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벚꽃잎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환해진 기분이었죠. 저는 장롱으로 다가가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 여행 보내준대. 당신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십 년 묵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그런 기특한 마음에 저는 바보처럼 그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여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여행 날짜는 금방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잠을 설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냈어요. 십수년 전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고운 연보라색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잘 입지 않고 아껴두었던 옷이죠. 이걸 입고 아들 내외와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먼지가 앉았을까 싶어 마른 수건으로 몇 번이고 털어내고 곱게 다림질까지 해두었습니다. 여행 이틀 전 짐 싸는 걸 도와주겠다며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이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는 듯, 그러나 그 끝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옷은 뭐예요? 설마 여행에 그거 입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왜?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곱지 않니? 내 시아버지가 사준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옷고름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습니다. 푸,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옷을 입어요? 완전 사극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촌스럽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희 창피해서 같이 못 다녀요. 촌스럽다, 창피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 딴에는 가장 소중하고 고운 옷을 차려입은 것인데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부끄러운 늙은이의 주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냐? 그럼 뭘 입고 가야 하니? 됐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한번 볼게요. 며느리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제가 싸놓은 짐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며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곶감은 뭐고 이 약과는 뭐예요? 여행 가서 드시려고요? 제주도 가면 이것보다 맛있는 거 널렸어요. 집만 돼요, 집만. 혹시 밤에 입이 심심할까봐 너희도 먹으라고. 아휴,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입맛 버려요.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싼 곶감과 약과 보따리를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곱게 개어 넣은 속옷과 양말까지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해졌네요. 이건 색깔이 왜 이래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그 표정과 말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 짐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고 자기가 들고 온 커다란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등산복인지 운동복인지 모를 펑퍼짐하고 색깔도 칙칙한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죠. 자, 이거 입으세요. 활동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도 튀지 않으니까요. 아셨죠? 마치 하녀에게 옷을 하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고운 연보라색 한복은 다시 장롱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여행 사진의 흠집을 내지 않을 튀지 않는 배경 소품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 생각이 너무 낡았나 보다,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은 이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 내외는 번쩍이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주식 이야기, 회사 동료 험담,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제가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들은 제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좀 빨리빨리 좀 걸으세요.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네, 정말. 조금이라도 걸음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짐이 될까 싶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들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야 했어요. 수속을 밟는 과정은 그야말로 굴욕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모바일 체크인을 마쳤다며 저를 수속 카운터 앞 긴 줄에 세워두고는 자기들끼리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표 받아서 들어오세요. 저희는 먼저 가서 커피 마시고 있을게요. 기계 사용법을 알리 없는 저는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버벅거리고 있자니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렸죠. 겨우 수속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내외는 전망 좋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 이제 오셨어요? 힘드시면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저희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시간 맞춰서 탑승구로 오세요. 14번 게이트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은 저를 또다시 뒤로 하고 먼저 보안 검색대로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공항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어 14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서서 제 표에 적힌 좌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2B. 비행기에 올라 좌석을 찾아보니 좁디 좁은 한가운데에 끼인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창가도 복도 쪽도 아니었죠. 혹시나 싶어 앞쪽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딱 봐도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오렌지 주스까지 한 잔씩 들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활짝 웃으며 입모양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마일리지가 좀 애매하게 남아서요. 이해하시죠?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입니까? 그저 처음부터 저를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 앉힐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제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인다는 푸른 제주 바다도 제 눈에는 그저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낼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이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릴 형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똑똑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후끈하고 비릿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익숙한 걸음으로 렌터카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여전히 짐짝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몰고 온 것은 눈이 시리게 하얀 외제 컨버터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예약했다며 으스댔고 당연하다는 듯이 선글라스를 끼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제 자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이었죠. 짐 가방들과 함께 구겨져 앉으니 며느리가 보란 듯이 차 지붕을 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붕이 열리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주의 강한 햇살과 바람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신나는 최신 가요를 크게 틀었고 며느리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찬 바람에 제 머리카락은 사정없이 헝클어졌고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멀미가 나기 시작했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며느리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현관에 차를 대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고 저희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로비는 천장이 아주 높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 제 낡은 신발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가족들이 저희를 힐끗 쳐다보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강제로 입힌 칙칙한 옷차림이 꼭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하게 느껴졌죠. 아들 녀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체크인을 했고 저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향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직원이 문을 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전체가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그림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침대는 제가 팔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컸고 응접실에는 폭신해 보이는 소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와, 뷰 대박이다. 자기야, 빨리 와서 봐. 사진 찍게.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방방 뛰며 벌써부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잠자리는 정말 좋은 곳을 잡았구나. 이 방에서 저 바다를 보며 잘 수 있다면 낮 동안의 서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아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방은 이쪽이야. 아들이 가리킨 곳은 스위트룸 현관 입구역, 벽의 일부처럼 보였던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그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갑갑한 골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작은 협탁이 그 방의 전부였어요. 원래는 짐을 보관하는 창고나 혹은 직원들이 잠시 쉬는 용도로나 쓰였을 법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바다 내음은커녕 퀴퀴하고 메마른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이게 내 방이라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평생 이런 방에서는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방에서 쪽잠을 잘 때도 작은 창문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느새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좀 아늑하죠? 어머니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또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늑한 곳에서 푹 쉬시는 게 최고죠. 어차피 잠만 주무실 건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방 2개 잡을 필요 없잖아요. 바다 보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보. 아들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내 아내는 내 생각만 하는구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행에서 저는 그저 어머니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돈 안 드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구나. 그들의 호화로운 스위트룸과 제 창문 없는 골방 사이의 거리가 바로 그들이 저를 대하는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요. 저는 짐을 풀 기운도 나지 않아
그 어두컴컴한 방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 너머로 며느리가 자기야, 나 이 가운 입은 거 찍어줘. 섹시하게. 라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비수처럼 들려왔습니다. 첫날 저녁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저를 아들 내외는 재촉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라며 차를 몰았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곳이었죠. 한참을 기다려 겨우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제게 메뉴판을 건네줄 생각도 않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로 다 주세요. 아, 그리고 어울리는 와인도 한 병 추천해 주시고요. 잠시 후 나온 음식들은 제 평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멀건 거품이 올라간 수프, 손톱만 한 고기 조각 위에 정체 모를 풀떼기가 올라간 요리, 차가운 생선 조각이 소스에 겨우 잠겨 있는 음식까지 제 눈에는 그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장난이 아니었죠. 곁눈질로 본 메뉴판에는 제 한 달 연금보다도 많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키워낸 아들놈이 이제는 제 돈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음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안 드시고. 이거 요즘 애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이 너무 옛날이시면 이런 것도 좀 드셔보셔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해삼 내장으로 만든 소스예요. 엄청 귀한 거라고요. 며느리는 자기가 시킨 음식이 대단한 효도라도 되는 양 으스대며 제 앞 접시에 억지로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비위가 상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한술 떴다가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와인잔을 부딪히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자리에 돌아와 앉자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보세요. 치즈.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어머니,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사진 찍는데 인상 쓰고 계시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니 구박하는 줄 알겠네. 어머니 때문에 사진 다 망쳤잖아요. 자, 다시요. 활짝 웃으세요. 즐거운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들의 SNS에 박제될 행복한 가족 사진을 위해 웃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싼 음식의 된통체에 소화제만 2알 털어넣고 창문 없는 골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아들 내외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사진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유채꽃밭, 해변 카페, 오설록 녹차밭, 동백 군락지 등 오로지 사진 찍기 좋다는 곳만 골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늘 제게 건네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저희 좀 찍어주세요. 길어 보이게 최대한 밑에서 위로요. 휴대폰을 땅에 붙일 기세로 찍으셔야죠. 아, 다시요. 지금 제 얼굴에 그림자 졌잖아요. 해가 저쪽에 있으니 어머니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찍어요. 이건 구도가 별로네. 어머니, 감각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찍어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찍으시되 저희가 걸어오면 천천히 줌아웃 해주세요. 할 수 있죠? 며느리는 마치 전문 사진작가에게 지시하듯 온갖 까다로운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늙고 뻣뻣한 몸을 쪼그려 앉았다 폈다 하며
그들의 인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가 힘들다고 말하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대로 좀 해줘. 원래 여행 오면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노는 거야. 우리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좋아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스럽게 웃는 포즈, 남편이 아내를 번쩍 들어 올리는 포즈, 이마에 입을 맞추는 포즈 등 온갖 다정한 자세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그림을 찍는 기계가 되어 셔터만 눌러댔습니다. 제 손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어머니도 여기 서세요. 같이 찍어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름다운 제주 여행 사진 속에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한참을 쪼그려 앉아 사진을 찍다 무릎이 아파 겨우 일어서니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저쪽 가서도 찍어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짜증을 말리기는커녕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놈은 이제 완전히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구나. 그 서늘한 진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무리하게 돌아다닌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특히 무릎이 시큰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호텔방에서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골방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아들 내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들아, 나는 오늘 하루는 그냥 방에서 좀 쉬면 안 될까?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좀 힘들구나.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가 이 비싼 돈 내고 호텔 잡아드렸는데 방에만 계시면 저희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제주도까지 오셨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그 싸늘한 말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 아깝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돈이 아까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그건 운동 부족이셔서 그래요. 평소에 너무 안 움직이시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걸으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한라산 갈 거거든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한라산이라니요. 동네 뒷산도 오르기 벅찬 제게 한라산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못 간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정말 여기서 기다릴게. 어머니,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빵에 잼을 바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 좋은데 왔는데 기분 좋게 다녀.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한라산 백록담 보고 나면 아픈 것도 싹 나을 거야. 아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차에 실려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용 등산복에 최신 등산화, 등산 스틱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지만 제 차림은 며느리가
사준 펑퍼짐한 운동복에 낡고 미끄러운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한라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뾰족한 화산석이 깔린 길은 위태로웠고 제 낡은 운동화는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젊고 건강한 다른 등산객들이 가볍게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간혹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던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길 막히는 거 안 보여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려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 비명소리에 아들 내외가 마지못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노골적인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남들 다 멀쩡히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희 일정 다 망치게 생겼네, 정말. 며느리는 제 발목을 살펴볼 생각도 않고 자신의 망가진 일정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고통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부축해다오. 발을 디딜 수가 없구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구겨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하게 됐어. 근데 우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정상은 보고 가야지. 이걸로 어떻게든 택시 불러서 내려가. 병원은 내려가서 가보고. 우린 저녁에 호텔에서 볼게.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통 속에 쓰러진 어미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자기들의 유흥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거 봐요. 괜히 데리고 와서 일만 생겼잖아요 라고 투덜거리며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등산복이 제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지고 저는 차가운 돌바닥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발목을 끌며 기어가다시피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처절함과 배신감에 흐르는 피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절뚝이며 내려오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발목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데 혼자 두시면 어떡해요? 그 청년의 평범한 걱정과 질문이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조차 묻지 않았던 제 안부를 생판 남인 청년이 묻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물통을 제게 건네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제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저를 업고 내려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청년은 끝까지 저를 부축해 주차장 근처까지 함께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택시까지 불러주었죠. 기사님, 이 어르신 병원으로 좀 잘 모셔다 주세요. 택시에 오르며 청년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과 그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괴물들을 키워냈다는 것을요. 택시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구겨진 채 쥐어져 있던 그 돈 몇 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던져준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정산이다. 내 피와 땀으로 이룬 모든 것을 되찾는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정산이다. 제주도에서의 남은 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근처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가 깁스를 했습니다. 의사는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고 실금이 갔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날 밤 제가 깁스를 한 채 절뚝이며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다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깁스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남은 일정은 다 글렀네. 저희끼리 다녀야겠네요. 그들은 제 저녁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죽 하나를 툭 던져주고는 다음날 자기들끼리 요트 투어니 승마 체험이니 하는 것들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골방에 갇혀 그들이 문틈으로 넣어주는 차가운 음식을 받아 먹으며 남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깁스한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한 채 이코노미석에 끼어왔고 아들 내외는 편안한 비즈니스석에서 내내 잠을 잤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제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저희는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요. 택시 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잘 나왔죠? 친구들이 다들 화보냐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같이 못 찍어서 아쉽네요.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연기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기억력도 흐려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힘없는 늙은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 우리가 저런 데도 갔었니? 아이고, 내가 그날 산에서 넘어져서 그런가. 기억이 통가물가물하네. 다리가 아직도 쑤셔서 큰일이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하는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마포 상가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가장 연약하고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미안해서 어쩌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도 모아둬야 하고 너희 아버지 제사도 있고 내게 큰 돈을 해주기가 좀 어렵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제 거절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조를 가치도 없는 노인으로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럼 별 수 없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일어섰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방심하거라. 너희의 그 오만함이 너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제 집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자산 목록이 빼곡히 정리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돈의 흐름을 읽는 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푼돈을 아껴 종잣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자산을 이루었죠.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하는 강남의 아파트,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 마포의 상가, 제가 용돈처럼 쥐어주는 돈에 출처인 수많은 금융자산들,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이름으로 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제 자산 관리를 30년간 맡아온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박복순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최 변호사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사모님, 목소리가 무슨 일 있으십니까? 휴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관련 서류 전부 가지고 들어와 주시죠. 제 집 서재를 저는 사무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제 왕국이자 전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최 변호사와 제 자산관리사가 심각한 얼굴로 제 서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원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할 겁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것을 되찾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는 것은 너무 시시한 일이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했습니다. 첫 수는 저 아이의 발부터 묶어야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지금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거 제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죠? 사유는 정기 자산 실사 및 매각 평가로 하고 당장 회수 절차에 들어가 주세요. 네. 회장님, 갑자기 차량을 회수하면 아드님 사업에 타격이 클 텐데요. 그래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녀석 사업자금 카드와 며느리가 쓰는 제 가족 카드, 한도를 전부 최저금액으로 낮추세요. 이유는 신용위험 관리라고 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제 명의로 된 집이죠. 당장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법무법인 이름으로
주택 매매로 인한 퇴거 요청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모든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차를 잃고 돈줄이 막히고 마지막엔 집을 잃게 되는 순서로요. 제 계획을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이제 막이 올랐을 뿐이다. 저는 그 후 며칠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기력 없는 늙은이의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받았고 제 자산관리사와는 앞으로의 자금 흐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처럼 저는 제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맑게 갠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화요일 오전에 정환이는 가장 중요한 주간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아이에게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런웨이와도 같았을 겁니다. 아마 그날 아침도 그랬을 겁니다. 정한이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듬뿍 발라 한껏 멋을 낸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겠죠.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지정 주차 공간은 흉물스럽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존심의 상징인 그 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는 차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창백하게 질려 주차장을 몇 바퀴나 돌며 소리쳤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쫓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윽박지르고 경찰에 도난 신고까지 하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을 테지요. 그렇게 1시간가량 그의 체면과 자존심이 공황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릴 무렵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리스 회사의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박정환 고객님 되십니까? 문의하신 차량은 도난된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운용하시던 차량은 소유법인인 복순홀딩스의 정기자산실사 및 매각평가 지침에 따라 어젯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관련 공문은 자택으로 금일 중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환이는 수화기 너머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몇 초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순홀딩스라는 거창한 이름이 시장통에서 콩나물을 팔던 제 어미의 이름을 딴 저의 1인 법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겠죠. 결국 그는 중요한 회의에 택시를 타고 허둥지둥 달려가야만 했고 그의 부재와 헝클어진 모습은 회사의 어린 직원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모든 소동이 끝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말도 없이 사람 차를 뺏어가는데? 나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알면서 이래? 엄마 때문에 나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중요한 계약도 놓치게 생겼다고. 당장 차 돌려줘. 당장. 저는 미리 연습해둔 대로 세상에서 가장 기운 없고 순진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어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갓 돌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어미의 목소리였죠. 어머, 정하나. 그게 무슨 소리니? 차를 왜 뺏어가? 글쎄, 며칠 전에 최 변호사가 찾아와서 회사 명의로 된 자산들을 정리할 게 좀 있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게 내 차를 가져가는 거였니? 나는 정말 몰랐다.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이고, 이 정신 좀 봐. 내가 날짜를 깜빡했네. 미안해서 어쩌나. 그 차가 없으면 회사에 못 가는 거였니?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 제 대답에 아들은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을 겁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도 상대는 기억력도 흐린 채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불쌍한 늙은 어머니이니 화를 낼 대상조차 모호해져 버린 것이죠. 그는 됐어. 몰라. 최 변호사랑 얘기할 거야.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최 변호사는 제 지시 없이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벽에 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성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의 집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 혜진에게로 향했겠죠. 혜진이는 차가 없어진 것보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동창 모임에 타고 갈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싸움으로 번졌을 테지요. 저는 그들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 두 번째 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수는 정확히 일주일 뒤 혜진이의 허영심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아이는 강남의 백화점 V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들린 한도 없는 제 가족 카드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죠. 그날 혜진이는 친구들과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에서 신상 가방을 고르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의 차 문제로 심기가 불편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차가 너무 낡아서 바꿀 때가 됐어.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모델로 계약해뒀지라며 애써 태어난 척 허세를 부렸겠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고른 뒤 보란 듯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혜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도 안 돼. 다시 해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날카롭게 소리쳤을 겁니다. 점원은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남편의 사업자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그 카드 역시 제가 미리 한도를 동네 마트에서 장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방 디자인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드네라는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가게를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을 테지요.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달콤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히스테리가 가득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그녀의 본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 한도 낮추셨어요? 왜 이런 걸 저희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이번에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썼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철없는 자식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혜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카드 같은 건 복잡해서 잘 모른다. 다만 최 변호사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돈 관리를 좀 단단히 해야 한다고는 하더라만 너희 불편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나? 그리고 아가 생각해보렴. 너희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은 아니니? 차도 없이 불편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아껴 쓰는 지혜도 배워야 한단다. 내가 다 너희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걱정이요? 지금 저희더러 가르치시는 거예요? 라며 악을 쓰다 제풀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행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인지 확신할 수 없어 미쳐버릴 지경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세 번째 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 저는 그들의 안식처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우리 집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은 오롯이 박복순 제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차와 돈 문제로 며칠째 서로를 핥히던 아들 내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등기우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이름과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서류 봉투였죠. 그들은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명도 요청의 건, 소유주 박복순님의 요청에 따라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이 매매 계약 체결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현 점유자께서는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귀하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됨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지위, 미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선 고문과도 같았죠. 그들은 서류를 들고 그 길로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느리게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자 아들 녀석이 다짜고짜 제 얼굴에 서류를 들이밀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냐고.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대답해. 며느리는 옆에서 거의 실신 직전인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집 정한 씨랑 결혼할 때 저희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었나요? 저희더러 나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이 지쳐 헐떡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골방에서 한라산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힘없고 순진한 늙은 어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제국의 주인이자 심판관인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으로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시끄럽구나. 밤늦게 이웃들 다 깨우겠다. 들어와서 얘기해라. 제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에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늘 자신들의 감정을 받아주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약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준다고 서류에 인감이라도 찍어 건네주었더냐?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내 집을 내가 필요해서 팔겠다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너희가 살 집은 너희가 벌어서 구하는 게 세상의 순리 아니겠냐. 언제까지 어미 등골 빼먹고 살 셈이었니?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그 큰 집을 관리할 힘도 없다. 그저 다 정리해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거라. 제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흔들림 없는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했죠. 그들은 제게 매달리며 과거의 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물과 분노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이용했던 늙은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똑똑히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그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제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그저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집을 잃게 될 거라는 현실적인 공포는 제 아들 정환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차가 없어지고 돈줄이 막혔을 때만 해도 그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인 자신의 사업이 건재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운영하는 작은 IT 회사는 사실상 제가 몰래 대준 거액의 자본금과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통해 연결해준 거래처들로 유지되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환이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마지막 남은 오만한 믿음마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의 이막은 그의 사업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환이는 새 집을 구하기 위한 거액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찾았을 겁니다. 그는 그 은행의 소위 VIP 고객이었고 담당 지점장과는 제가 과거에 주선한 식사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얼굴을 마주하며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사업체 이름으로 혹은 개인 신용으로 거액의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는 아마 남은 재킷이라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지점장실의 문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늘 반갑게 그를 맞던 지점장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점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고 그의 대출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은 안타깝다는 듯 입을 열었죠. 박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박 대표님 개인과 또 대표님의 법인 신용등급으로는 본 은행의 내규상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환이는 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점장님. 제가 지금까지 거래한 실적이 얼마인데 갑자기 신용등급이라니요? 그는 당황해서 따져 물었을 겁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 모니터를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 대표님 사업의 주요 보증인이자 최대 투자자이신 박복순 회장님께서 최근 저희 은행의 대표님 회사에 대한 모든 지급 보증 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 역시 철회 의사를 통보해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회장님의 보증이 없으면 대표님의 사업체는 저희가 평가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환이는 모니터에 떠 있는 글자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VIP 등급과 높은 신용도가 모두 어머니라는 거대한 배경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지점장실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을 테니까요. 은행 대출길이 막히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에 투자된 자금을 빼내려 했을 겁니다. 그 투자금 역시 제 돈이었지만 그는 그 돈을 이미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회계 담당 직원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사 측에서 투자금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법무법인을 통해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정환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어보았을 겁니다. 발신인은 최 변호사의 로펌이었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혹했습니다. 통보서, 투자자 박복순 회장님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면 재조정 및 고위험 자산 정리 결정에 따라 귀사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귀사는 본 통보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개월 내에 투자 원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 그것은 회사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겠죠. 마지막 발악으로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인맥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주최한 각종 모임과 골프 회동에서 알게 된 대기업 임원들, 벤처 투자자들이었죠. 그는 그들이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사업 아이템에 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차한 설명과 함께 어떻게든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는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모든 사람과 조용히 점심 식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아들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머니의 우려를 표했을 뿐이죠. 유명 벤처 캐피털의 김 회장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 정환이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제가 다 걱정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발만 담가서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김 회장님 같은 어른께서 보시기엔 제 아들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주변에서 너무 띄워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가장 큰 재정적 후원자인 제가 아들의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순간 그들은 아들에게서 손을 뗄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환이에게 한결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대표, 정말 미안하네. 요즘 우리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말이야.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타이밍이 안 좋군. 다음 기회에 꼭 함께 하세.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을 친 존재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늙은 어머니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결국 그의 회사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아우성이었고 사무실 집기는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CEO 박정환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는 비로소 제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얼굴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나는 그저 내 재산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내 사업이 망한 것이 어찌 내 탓이냐? 모든 것은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던 너의 오만함과 그 오만함을 뒷받침할 능력이 없었던 너의 무능력 때문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 아비는 전쟁통에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나 역시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 한 단을 팔며 너를 키우고 내 제국을 일궜다. 너도 한번 해보거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서 보거라. 내가 해냈고 내 아비가 해낸 일이니 너라고 못할 것은 없지 않겠니? 제 말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자비나 동정을 베푸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채권자일 뿐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복수의 이막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한이의 사업체가 공중분해되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저는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사업의 실패가 사회적 죽음이라면 혜진이 같은 여자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자신의 사교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일 테니까요. 저는 그 아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허영심과 체면, 그리고 그녀의 집안이 쌓아 올린 위신을 남김없이 짓밟아 주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는 모든 것을 잃은 와중에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을 겁니다. 바로 그녀의 외모와 그녀가 걸치고 있는 사치품들이었죠. 특히 제가 결혼 선물이라며 건네주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들은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가장 빛나고 싶어 할 무대를 골랐습니다. 바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그녀의 대학교 총동문회 갈라 디너였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친구들과 라이벌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죠. 그녀는 아마 빚을 내서라도 미용실에 다녀오고 남은 옷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을 고른 뒤 그 다이아몬드 세트로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을 계획이었을 겁니다. 갈라 디너가 열리기 바로 전날 오후 그녀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차가운 느낌의 봉투였죠.
그 안에는 물품 반환 요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혜진님께 소유주 박복순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현재님께서 보관 중인 아래 목록의 물품들을 보험갱신 및 재산 목록 등재를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당법무법인으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횡령죄로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핸드백 몇 점의 모델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그 종이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협박이자 명백한 통보였죠.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음날 오전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보석들을 싸들고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갈라 디너에 나타난 혜진이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행이 지난 낡은 드레스에 변변한 장신구 하나 걸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녀를 발견한 라이벌들과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혜진아. 웬일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수해? 그 유명한 다이아 목걸이는 어디 두고 왔어? 오늘을 위해 아껴둔 줄 알았는데. 혜진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그건 그냥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그거 들었어? 혜진이 그 목걸이 원래 시어머니 거였다며? 그것도 그냥 잠깐 빌려준 거래. 이번에 시어머니가 도로 가져가셨다던데 진짜야, 혜진아? 그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그 시선들 속에서 혜진이의 마지막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었죠. 저는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이미 며칠 전부터 제 오렌지인 몇몇에게 며느리에게 빌려줬던 보석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흘려두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복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이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의 허영심을 키워낸 그녀의 집안 전체를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무대는 2주 뒤에 열린 혜진이 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사위의 사업 실패와 딸의 몰락으로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혜진이의 부모는 이번 칠순 잔치를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을 겁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수많은 하객을 초대했죠. 정한이와 혜진이도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한 채 부모님 옆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제가 예고 없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가장 값비싸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제 자산관리사와 최 변호사를 양옆에 대동한 채였습니다. 제 등장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혜진이와 그녀의 부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기쁘고 좋은 날, 저도 작게나마 축하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에 앉아있는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혜진이 어머니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지역의 유명 여성 단체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강남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전액인 30억 원을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내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은 평소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이옥주 여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새희망 재단에 전달하여 뜻깊은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혜진이 어머니의 라이벌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자 혜진이 어머니는 결국 낮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집안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자 그들의 적과 손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돈보다 더 큰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독립이라는 소중한 선물이지요. 이제 제 그늘을 벗어나 오롯이 두 사람의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 아들과 며느리의 새 출발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색하고 마지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한 가문이 사회적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잔인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혜진이와 정환이는 하객들의 동정과 비웃음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자신을 파멸시킨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우아하게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산막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아버지의 칠순 잔치에서 제가 벌인 공개적인 처형은 그들 가문이 쌓아 올린 위신과 체면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공성추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세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죠. 친구들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척들은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환이는 파산자의 신분으로, 혜진이는 몰락한 허영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이 버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보증금도 없어 서울 외곽에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옷장은 텅 비었고 그 자리는 당장 내야 할 공과금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밤 그 좁고 눅눅한 방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날선 목소리만이 오갔을 겁니다. 남편의 무능력을 탓하는 혜진이의 비명과 아내의 사치와 허영을 저주하는 정환이의 고함이 뒤섞여 그들의 낭은 자존심마저 갉아먹었겠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쌀을 살 돈도 바닥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으로는 결코 하고 싶지 않았을 마지막 선택, 바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 제안을 먼저 한 것은 혜진이었을 겁니다. 생존의 공포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아무런 힘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제 집 현관문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칠순 잔치가 있은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속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하고 망가진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샀을 법한 볼품없는 사과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입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먼저 미리 수백 번은 연습했을 법한 애절한 목소리로 울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철이 없어서 어머니의 하늘같이 깊은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며느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혜진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통곡했습니다. 그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지만 제 눈에는 그 눈물의 출처가 뻔히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한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혜진이의 말에 넘어가 돈과 명예라는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희 남은 인생을 어머니 발치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사죄는 처절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제가 아끼는 찻잔에 담긴 국화차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점점 더 과장되었고 그들의 사죄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기기만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의 연극이 막을 내릴 때까지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쨍하는 작은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사실만이 담겨 있었죠. 너희의 그 눈물은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함과 이 어미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감에서 나온 것일 뿐. 너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아직도 모르고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무릎 꿇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한 명씩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죄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는 검사처럼. 너는 혜진아. 내가 평생을 고이 간직해온 내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그 옷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촌스럽고 창피하다고 비웃었지. 너는 내 허영심을 위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짓밟았다. 너는 정하나. 내 어미를 짐승들이나 타는 화물칸처럼 비행기 맨 뒷좌석에 처박아 두고 너희는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갔더구나. 너는 내 안락함을 위해 너를 낳아준 어미의 존엄을 버렸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구경시켜준 뒤 창문도 없는 퀴퀴한 골방으로 나를 밀어 넣었지. 너희는 내가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내 촌스러운 입맛을 타박하며 억지로 웃으라 강요했지. 너희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나를 너희의 행복을 기록하는 기계로만 이용했을 뿐, 단 한 번도 어머니도 같이 찍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에 응어리진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은 한라산에서 발목이 부러져 고통에 신음하는 이 늙은 어미를 너희의 유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 차가운 돌바닥에 버리고 갔다. 기억하느냐? 내가, 내 아들 정환이가 내 손에 쥐어준 그 돈 몇 푼을. 그것이 너희가 내 평생의 헌신에 대해 매긴 값이더구나. 그 순간 나는 너희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용서는 신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은 하지 않아. 나는 다만 정산을 할 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그들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과가 완벽하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 앞에는 오직 냉혹한 현실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소리 없이 오열했고 정환이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정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아들 내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내 집에서 썩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내쫓을 것이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다시 소파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그 짝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꼴은 보지 않으련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제 말에 너클 놓고 있던 두 사람이 번개라도 맞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한 가닥 희미한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희망이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거라. 정환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한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제가 젊었을 적 잠시 일했던 기억이 있는 작고 낡은 공업 도시의 주소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집은 보증금도 없는 월세 15만 원짜리 방 한 칸짜리 낡고 허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서류는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그 옥탑방이 위치한 공업도시에 있는 한 섬유 공장의 생산직 고용 계약서 두 부였죠. 계약서에는 박정환, 박혜진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직책은 생산 라인 조립원, 근무 시간은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저희더러 공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을, 이건 말도 안 돼요. 한때는 네일 아트로 곱게 관리받았던 자신의 손으로 기름때 묻은 기계를 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정한이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제안이 아니라 통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저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땀 흘려 일했다. 너희가 촌스럽다고 비웃던 내 손은 시장 좌판에서 흙을 만지고 식당 주방에서 찬물에 그릇을 닦으며 너희를 키워냈다. 내가 흘린 그 정직한 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입히고 너희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너희는 그 땀의 가치를 모른다. 정직한 노동의 신성함을 모른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가서 배우거라. 너희 발밑의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너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직접 너희 몸으로 배우거라. 그것이 너희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다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곳 공장 사장에게는 내가 미리 말해두었다. 너희 부모가 누구인지,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두 잊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아니,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더 엄하게 대하라고. 너희에게는 어떤 특별 대우도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그저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아니면 당장 제 집에서 쫓겨나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놔앉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한이가 먼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이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계약서에 간신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이 낡은 고용계약서 위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순간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그 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인형처럼 제가 시키는 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들이 한때 소중히 여겼던 모든 사치품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이민 가방에는 계절이 지난 낡은 옷 몇 벌과 앞으로 그들이 입게 될 작업복만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떠나던 날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뒤에서 두 사람이 작은 가방 하나씩을 끌고 낯선 지방 도시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기나긴 유배영을 떠나는 이름 없는 죄수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통쾌함이나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돈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고요하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정산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먼 지방 도시로 떠나보낸 후
제 삶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배신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가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아버지의 칠순 잔치에서 공언했던 대로 저는 새희망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여 저와 같이 자식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노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숨기고 그저 먼저 길을 걸어간 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진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제주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들,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시절의 동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을 한 명 더 초대했죠. 바로 한라산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니 그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귀여운 아이까지 가족 모두를 제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호텔, 제가 며느리에게 듣기만 했던 바로 그 호텔의 가장 큰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번에는 그 풍경이 제 마음에 온전히 들어와 박혔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자랑하던 인스타그램 맛집이 아니라 제주 토박이들만 안다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을 찾아다니며 뜨끈한 갈치조림과 구수한 성게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복순야, 내가 평생 고생하더니 이제야 복을 받는구나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한라산에도 다시 올랐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 제주의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 내외의 뒷모습 대신 제 친구들의 환한 웃음과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라며 제잘거리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단 일을 돌보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그들이 일하는 공장의 사장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몇 달간은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공장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험한 노동으로 다져진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땀의 가치를 알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어떤 감흥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무관한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타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큰 농수산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을 구경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데 시장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 정환이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아마 공장에서 받은 귀한 휴가를 얻어 잠시 서울에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좌판에 놓인 싸구려 양말과 속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관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혜진이는
양말의 고무줄이 튼튼한지를 손으로 몇 번이고 당겨보며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가 기억하던 희고 가느다란 손이 아니라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정한이는 아내 옆에서 말없이 물건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삶에 지친 고단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정한이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예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경외심과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아내의 팔을 잡아 끌고는 사람들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혜진이 역시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편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겁에 질린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제 길고 긴 인생을 스쳐 지나간 희미한 과거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을 구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제가 마침내 온전히 저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순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리 와서 이 생선 좀 봐. 아주 싱싱하네. 친구의 부름에 저는 그들의 사라진 방향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정말 좋네. 오늘 저녁은 이걸로 얼큰하게 매운탕이나 끓여 먹을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나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그렇게 완전한 해방과 함께 진짜 행복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습니다.